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선고가 어제 있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3년,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특히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다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해서 해당 혐의는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무죄 대목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전임인 박전우 전 정무수석이 후임인 조윤선 전 장관에게 전화로도 만나서도 블랙리스트 업무를 설명했고 처음에 웃으면서 듣던 조 장관이 나중에는 표정이 어두워졌다고 구체적으로 블랙리스트 인수인계에 대해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전임이 인수인계했다고 하는데 후임이 안 받았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엇갈리는 진술이 있긴 합니다.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은 조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면 지원 배제 업무가 중단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후회된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술은 자신은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 누구도 조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수인계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자신이 보고를 했다면 중단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것은 실제로는 실행되지 않은 자신만의 생각이고 후회지. 그게 어떻게 조 전 장관이 그 업무에 책임이 없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조윤선 전 장관 블랙리스트 혐의 무죄. 이거 저만 이해가 안 가는 건가요? 김어준의 의문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이 선고는 크게 화제가 되고 있어요. 블랙리스트. 네, 관련. 그렇죠. 자, 간단하게 일단 사실관계를 요약해 주세요. 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하고 집행하도록 지시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법원이 인정한 건데요.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 신동철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김상열 전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특히 이 대목이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임 장관은 징역, 그리고 그 차관은 또 징역. 그런데 후임인 장관은 본인을 건너뛰었다는 거잖아요. 예.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전임 정무수석도 인수인계를 했다고 하고, 전임 정무비서관도 안다고 하는데, 후임 정무수석은 자기는 인수인계를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자신과 함께 근무했던 정무수석실 시절에 다른 비서관들은 실형이 나온 건데요. 조윤선 전 장관만 무죄가 나온 겁니다. 본인만 빠진 거예요. 함께 일을 했었다고 봐야 될 텐데요.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무죄도 아니고요. 예. 본인이 정무수석 되기 직전 정무수석이 인수인계했다고 하고, 본인이 장관 되기 직전 장관은 구속됐고, 본인이 장관일 때 차관도 구속됐고, 본인이 수석일 때 다른 수석도 구속됐는데 본인만 안 된 겁니다. 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고 하고, 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뉴스공장에 법무수석이 있습니다. 네. 법무수석이요? 네. 네. 이정렬 전 판사님. 부장판사 출신쯤 되면은, 예, 요 사안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잠시 후에 미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예. 왜 무죄인가 하는 기사도 그래서 많이 나왔어요. 네, 재판부가 그 관련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조윤선 전 장관이 정무수석 부임 당시 비서관들과 공모해서 지원 배제를 승인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정무수석실이 관여를 했다고 해도 보고를 받거나 관련 지시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니까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본인이 정무수석이 되기 이전에 계획되고 실행된 거죠. 하지만 본인이 있는 동안도 계속 실행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승인할 필요가 없죠. 애초에 본인이 있기 전에부터 승인돼서 시작되고 있었는데 승인하지 않았다는 게 무죄의 이유는 될 수 없는 것 같고, 그럼 본인이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그렇죠? 그리고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네, 거기다가 지난 4월달에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이 나와서 직접 증언한 바도 있는데요. 조윤선 장관이 보고를 받고 이 정도냐라고 그 반응을 보이면서 블랙리스트 하지만 정책을 중단하진 않았다라는 증언도 나온 바가 알고도 있거든요. 있었고 사실은 지금 구속된 차관이나 장관이 아니라 그 밑에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 그 증언도 문체로부터 나왔는데 왜 그런 증언들은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이 안 된 건지. 주무장관이었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잖아요. 그 전에는 정무수석 때는 정말 승인도 하지 않았고 제대로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칩시다. 주무가 아니어서. 문체부 장관은 주무잖아요. 주무. 그러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범죄 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거 아닌가요? 최소한 본인이 직접적으로 주체적으로 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문제를 따졌어야 할 것 같은데 여하간 조윤선 전 장관만 이 부분이 무죄가 됐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잠시 후에 법률적인 부분은 따져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언론들이 왜 무죄인지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뭐 사실 크게 와닿진 않아요. 네. 많은 언론들이 왜 무죄인가 기사를 내긴 냈습니다만 요약하면은 직접 승인하고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다라고 판단한 것 같다. 이 정도 추정이거든요. 예. 네, 그렇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인데요. 어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책임 부분도 재판부가 명시한 게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공범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공범 혐의가 있는 걸로 아는데,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 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재판 자체로는 그런 판결 내용이 없지만 그 결과가 미칠 수 있다고 하는 전문가들 분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그렇지만 어제 재판에서 대다수 피고인에게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 피고인 7명 중에서 4명이 위증 혐의로 기소됐거든요. 이 중에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재판부는 위증의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진실을 은폐하는 데 급급해서 위증했다라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국회 위증을 유죄로 대부분 인정한 거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주목할 만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위증해도 흔히 말하는 솜방망이, 예, 대충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책임을 분명히 따지긴 따졌습니다. 예, 그것이 위법하다고 따졌고 이 이야기 하면서도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여전히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청와대 지시로 지원 배제 업무, 지원 배제라는 말도 참 웃겨요. 예. 블랙리스트죠. 예. 네. 블랙리스트 업무를 위해서 9,000명 명단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거를 조 전 장관이 알았다고. 그 부분은 또 인정했습니다. 네, 알았다고 재판부도요. 했잖아요. 예. 위증 부분에서 아는데 모른다고 했다고 이걸 인정했어요. 이걸 인정했는데 당시 조 장관이 청문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관여한 바도 전혀 없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관여하지 않았다는 부분 이거는 위증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부가 블랙리스트에 있어서는 무죄를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알긴 알았는데 알긴 알았다는 것은 인정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은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위증이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진짜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준 거죠. 아는 자체로 이미 관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 장관이기 수석, 때문이죠. 장관도 예. 그렇고 수석인데요. 예. 수석이 2명도 아니고요. 장관이 2명도 아니거든요. 과연 이게 안 가면 이 판결이. 이게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건지는 이정열 판사가 판결해 주시겠죠. 네. 언론 기사만 보고 전 이해가 안 가서 그 기자들은 판사를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후에 저희 궁금증을 풀어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와 함께 진상조사위를 출범하기로 어제 결정했습니다. 진상조사위 구성은 문화예술인 17명과 문화체육부 직원들이 함께 구성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체부
이 판결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꽤. 왜냐하면 문체부가 이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받고 그리고 사실은 문체부 직원들 중에 이 일로 인해서 부끄러움도 크게 느꼈고 고백도 했고 실제 특검에 여러 가지 문서를 제공한 것도 그럼 참담함 때문에 제공했단 말이죠.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느끼는데 장관이 아니라고 무죄로 나오면 후임 장관이 지금 조사회 법률적 판단하고는 별개로 진상조사회를 꾸렸으니까 여기서 또 새로운 사실들이 추가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또 2심에서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학에서는 이게 이제 인정이 잘 안 되겠죠. 장관이 빠져나왔으니까요. 주무부처에 실행한 문학에서는 뭐 인정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많이 있던 것 같은데. 네, 어제 유감 표명들 나왔습니다.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인 이원재 소장이요. 관련해서 이러한 판결들을 인정하기 힘들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문화연대뿐만 아니라 많은 문화예술계에서 말이 되느냐고 성명들이 나왔고요. 자, 그건 거기까지 하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이 어제 발의됐습니다.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조사위를 설치하고 부정축제 재산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소급해 몰수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특별법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132명입니다. 좀 더 필요하네요, 숫자가. 15명이. 특이한 것은 국민의당과 정의당, 심지어는 자유한국당에서도 김성태 의원이 한 명 있는데 바른정당에서 한 명도 없다는 점. 바른정당에는 사실 지난번 국정조사 때 굉장한 활약을 했던 분들도 있는데. 그렇죠. 스타 정치인들이 그때 탄생 많이 했습니다. 네, 어쨌든 물론 뭐 발의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법안이 이제 나중에 회의 때 통과시키지 않도록 반대표를 던진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긴 하지만 이건 참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한국마사회 관련된 소식입니다. 한국마사회가 정유라 씨 등 승마 국가대표 선수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사회 예산을 쓰는 방안을 지난해 1월 초 현명관 당시 회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라는 보도입니다. 이게 오래돼가지고요. 이게 무슨 뉴스인지 잘 모르실 텐데 간단 요약하면은 삼성이 회장사인 대한승마협회가 최순실 씨에게 말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 계획이 있었다는 건 이제 확실한데 밝혀졌는데 그런데 마사회는 상관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인했었어요. 우리는 상관없다고. 그렇죠. 계속해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마사회 회장도 삼성 출신이란 말이죠. 현명관 당시 회장. 여기서는 계속 우리는 최순실 정유라 지원한 적 없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처음에는 1,000억대, 나중에는 몇백억대,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몇십억대 지원 계획이 있었던 거죠. 계획이 있었던 거고 정유라 지원 계획이 실제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실행되지 않은 이유는 이제 마사회에서 박재홍 전 국가대표 감독. 네, 승마단 감독입니다. 이 감독을 정유라 지원을 위해서 독일에 보냈어요. 근데 이분이 갔다가 보니까 정유라 가르치는 건 못 해먹겠다고 귀국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아니 다른 선수들은 하나도 없고 선수라고는 정유라는 훈련도 안 하고 지원도 없고 그리고 돈은 중간에서 빼먹고 이분이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해서 항의를 했단 말이죠. 이 문제에. 그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자 그 지원 대책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한 것이지 그렇게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자 우리는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었는데 이제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거죠. 네, 해당 문건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승마협회 마사회 말과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 정유라 지원을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계속 부인했는데 증거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전방위로 정유라 선수 하나를 왜 지원했겠어요? 그거는 최순실 혼자만의 힘으로 됐겠는가.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의 뒤에서의 승인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입증하기 위한 물증 하나 더 나온 거죠. 자, 잠시 후에 저희가
바로 이정열 판사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목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예.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직무정지 중에도 업무 추진비를 하루에 800만 원꼴로 썼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금 현 정부는요? 예,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76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출범초기에 매일매일 일하는 정부보다 직무 정지됐을 때 돈을 더 많이 썼다는. 네, 예. 그렇죠. 814만 원 꼴입니다. 평균. 예. 근데 이건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돈을 어디다 썼냐 이거죠. 지금 현 정부는 돈 쓰는 게 다 확인이 되는데. 예,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확인이 되거든요. 어디다 얼마 썼고. 이 814만 원은 액수도 직무 정지된 당시 청와대로는 많지만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어디다 썼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 네.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해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디다 썼을까요? 네. 자, 다음 뉴스. 제목 정도 체크합시다. 예. 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담배값 인하에 대해서 발언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러자 당내에서도 반발이 있습니다. 담배값 인하는 사실은 원내에 있는 의원들은 이게 분위기가 안 좋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사실. 이게 기분이 나쁜 겁니다, 기분이. 그러니까, 담배값을 인상한다면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흡연자들은. 그런데, 아니, 우리를 뭘로 보고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나.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우리를 바보 취급하나, 사람들이. 그 정서적 반응을 잘 이해 못 하는 게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홍준표 대표의 힘을 빼는 거죠. 예, 왜냐면 이제 곧 이어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힘을 빼놓지 않으면 홍준표 대표가 주도해서 지방선거에서 이제 친박 진영의 공천이라든가 이런데 너무 크게 하여튼 힘을 빼깁니다. 네, 요 얘기는 하다 말아야 되겠네요. 나중에 한번 좀 다루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저희가 궁금했던 이정열 판사님을 연결해가지고, 조윤선 전 장관의 집행유예 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된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 뉴스공장의 법무수석으로서, 무슨 말씀이에요? 저 영장 해설 뭐라고 하시는 영장 전담 해설이라고 하시는데 왜 갑자기? 하여튼 그때 달라집니다. 직책이. 예, 알겠습니다. 네. 우선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좀 전문가로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부분을 보면 네. 지금 큰 틀을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그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큰 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 일단 지금 이 사건에서 그 큰 틀에서 재판부가 이 사건을 보고 있는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형 부분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양형, 쭉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하기를 이게 그 직업 공무원 제도를 위반을 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 활동, 문화 창작의 자유를 이제 침해했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다만 이 피고인들이 보수주의를 표방한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들이어서 문화예술계가 지나치게 좌편향되어 있다는 인식에 따라 이거를 단기간에 바로잡겠다는 의욕이 지나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게 특정 개인 등의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한 다른 국정농단 범행과는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 아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재판부가 그야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사익 추구가 아니기 때문에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가볍게 보고 있는 거죠. 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그렇군요. 오히려 돈 때문에 그랬으면 이해가 만한데 이런 확신범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는 인식 자체가 지금 재판부가 잘못돼 있어요. 아예. 그렇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이 재판부 인식 잘못의 부분이 이게 지금 저는 이제 재판부의 보도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네. 이게 보통은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보도자료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노태강 전 국장을 이제 해임하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공범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인데 해임은 공범인데.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특히 이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부분에선 공범 인정하기 부족하다. 아하. 얘기를 하고 최순실은 전부 다 공범이 안 된다. 그거를 별도의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러면 그 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공범이 안 된다고 이 재판부는 판단한 거죠. 그렇죠. 어허. 이제 그렇게 보게 되면 아까하고 좀 모순이 생기는 게 이제 보수주의를 표방한 정권 정무직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대통령이 보수주의인데 대통령 몰랐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모르는 상태에서 지시도 안 했는데 김기춘 비서실장 이하 그 정무직 공무원들이 이걸 다 알아서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저도 모순이 된다고 보는 게 네. 지금 이제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정치 지향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익이 아니라 그 정치 지향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건데 근데 대통령은 관련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또 막판에. 그렇죠. 이 판단에 의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네요. 예. 그리고 그것이 판사님 극명하게 예리하십니다. 저기 방송사고 나기 전. 역시 부장판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예리하십니다. 예. 또 하나 이제 드러난 것이 뭐냐면 김기춘 전 실장이 이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네. 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 공소 제기된 부분 중에 강요 부분은 전부 다 무죄가 났어요. 강요가 무죄다. 예. 네, 전부 다 무죄가 났고 직권남용 부분도 상당한 부분 무죄가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 선고가 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3년 너무 낮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 예. 근데 이 법률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 3년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든 김기춘 씨는 전과가 없잖아요. 초범이잖아요. 네. 예, 초범인데다가 이 기소된 범죄 사실 중에 상당 부분 무죄가 났고 일부만 지금 유죄가 났는데 그걸 실형 3년을 선고한다는 거 상당히 무거운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재판부의 판단은 아까 그 부분이랑 궤를 같이 한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은 박근혜 최순실까지 가는 부분이 아니라 김기춘서부터 시작된 거다. 이렇게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형이 너무 높아요. 행간에 지금 그런 그 해석이 깔려 있는 거군요. 인식이.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쭉 나오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범이 아니고 이것은 김기춘 전 실장이 기획해서 실행한 것이고 그러므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책임이 크고 그리고 나머지 그 사람들 중에 특히 조윤선 전 장관은 상관이 없다 여기에. 왜냐하면 김기춘 전 실장이 직접 조윤선 정무수석이 오기 전에 계획을 해서 실행하고 그렇죠. 있던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논리를 구성한 거군요. 네. 그렇죠. 그 말씀 드렸어야 되는데 먼저 공장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예리하십니다. 판사님 서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지 않는 것으로.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네. 그냥 쉬운 말로 하면 판결 들으면 그러면 김기춘 비서실장은 지시하고 승인했지만 조윤선 정무수석은 건너뛰었고 그리고 그 아래 비서관들이 했다는 소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게 진짜 이상한 상황인데. 한 부분은 이제 이거는 이제 저는 동의할 수 없지만 판결문의 논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공장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건너뛰게 되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첫째는 이제 전 정무수석이 있던 시절에 기획되고 문건이 작성이 되고 쭉 이제 실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은 일단 이 소관 업무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이기 때문에 교육문화수석실 소관입니다. 예. 가장 큰 이제 주범이 되는 주축이 되는 부서는 교육문화수석실이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여기서 이 정부적인 어떤 판단을 하려고 했는지 정무수석실이 개입을 합니다. 이제 총괄 기획을 하죠. 정무 쪽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정치적 판단, 정무적 판단 이런 걸 그렇죠. 했겠죠.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법률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전임 정무수석이 후임 정무수석인 조윤선 전 장관에게 이제 인수인계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 그냥 그 시계열적으로 그 단면을 보면 조윤선 전 장관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전임 정무수석과 후임 정무수석 사이에는 공범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업무 인수인계를 했다고 전임 박전우 전 정무수석이 얘기를 했거든요. 진술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공범관계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후임 정무수석이 나중에 이 그 역할 분담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논리성을 가지게 되는데 예. 문제는 이 전임 정무수석은 기소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빠졌고, 네, 저도 네. 그 부분이 좀 이상했고요. 왜냐하면 박전호 전 정무수석은 통화로도 혹은 만나서도 이제 앞으로 할 업무니까 블랙리스트 업무를 후임인 조윤선 수석에게 전 수석에게 당시 업무를 설명했고 그 얘기를 듣다가 처음에 웃다가 나중에는 심각해져가지고 표정이 어두워졌다. 구체적으로 진술했거든요. 내가 인수인계했다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재판부에서도 그래서 뭐라고 판단하고 있냐면 전임 정무수석 재임 당시에 이런 보고서가 작성이 됐고 그래서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 단체를 선별을 해서 지원해서 배제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게 했는데 예. 이것에 관해서 의견을 개진을 하고 점검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인정이 되기는 한다. 이렇게는 써놨어요. 인정이 되기는 하나. 의심이 된다. 예, 예.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공범은 뭐냐면은 그 정무비서관. 예. 예, 이 정무비서관이 지금 공범으로 돼 있는데 정무비서관은 실제로는 전임 정무수석 하에서 이제 여러 가지 행동을 한 것으로 지금 기소가 돼 있고 그 범죄 사실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예. 이 사람하고 지금 후임 정무수석인 조윤선 장관 사이는 별다른 지금 연결고리가 안 보여요. 판결문상으로는. 그게 저도 그게 또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네. 전임 정무수석도 블랙리스트를 인수인계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정무 비서관도 여기에 혐의가 있고 그리고 네. 특히나 전임 문체부 장관도 구속이 되고 그리고 문체부 차관도 구속이 됐는데 오로지 조윤선 정무수석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만 건너뛰었다고 이게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쏙 빠져서. 그러니까 예, 법률적으로 보면 전임 정무수석이 이 지금 공범관계 고리에서 빠져 있는 것이 그러니까 기소 단계에서 그렇게 된 것 같긴 한데 예. 그것이 지금 법률적으로 보면 무죄가 나오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고 고리가 그것보다 빠졌다. 더 큰 거는 예, 더 큰 거는 지금 이것을 그러니까 어느 한 순간 시간마다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판단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있지만 그런데 예, 크게 보면 이 조윤선 전 장관이라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여기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아주 그림을 가까운 그리는 사람이고, 네네.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가는 곳이 문화체육부 장관이거든요. 여기는 완전히 이 블랙리스트를 실행하는 그 손발이 되는 자리에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획부터 집행까지 풀코스를 다 담당했던 분인데 그 주요 어느 코스에. 한 단면만 보고 이것이 직권남용이 아니더라고 본 것은 너무 단편적으로 본 거다 재판부가. 그럼 이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재판부의 판단을 10분 받아들여서 네. 이전 정무수석과 그 비서실장이 다 결정해 놓았고 그래서 그 네. 루틴이 이미 짜져 있어서 본인이 새로 승인하거나 지시할 내용이 없었다. 그래서 본인을 건너뛰었다라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네. 본인이 그걸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문체부 차관으로. 그러니까 네, 알았다는 맞아요. 것까지는 재판부도 인정을 했으니까 적어도 범죄 행위가 자신의 주무부처에서 실행되고 있으면 적어도 그거를 방조한 죄는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그런데 기소 자체가 이제 공동정범으로 돼 있어요. 공동정범은 그러니까 정범이기 때문에 일종의 주범의 한 형태인 거죠. 아하. 그래서 주도하진 않았다. 아하. 예,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이 사람이 빠지게 되면 아예 이 범죄 자체가 안 이루어지는 그런 정도의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장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방조는 되는 상황인데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돼 있고 사실 그게 또 맞는 거죠. 오히려 그렇죠. 방조라기보다는. 네. 네. 그래서 특검도 그쪽을 봤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한 것 같은데 사실 방조로 가기는 좀 실체적인 진실하고는 안 맞으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허점들이 있고 기소 단계에서 약간 허점이 있었고 그리고 재판부가 이거 너무 협소하게 판단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네, 그렇죠. 지적을 하신 거군요. 그리고 이 결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 혐의를 입증하는데도 어려움이 좀 생겼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일단 너무 이례적으로 재판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의 공범관계가 인정이 안 된다는 보도자료를 낸 게 이례적이긴 한데 일단은 이 사건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필두로 한 그 비서실과 이제 문체부의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내지는 최순실 씨가 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그런 심리는 사실 중요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예. 예리하셨다는 말씀을 남기고 또 조만간 요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결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왜냐면은 문화계에서 반발이 심하거든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정열 전 판사님이었습니다. 최순실 재산 추적 프로젝트 쇼미더머니 은닉재산 프로파일러라는 신종 직군을 만드신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유럽에 다녀오셨어요. 네. 유럽에 다녀오셔가지고 저희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을. 이번 유럽 방문이 세 번째인가요? 저는 세 번째고 안민석 군은 네 번째고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계속 세 번이나 하셨는데 이번에는 8박 9일 동안 5개 나라 독일,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많이 이동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한 2,000km 다녀왔죠. 2,000km. 네. 급하게 다녀오셨는데. 자, 일단 유럽을 방문했더니 혹시 안원구 청장님을 알아보거나 혹은 잘 듣고 있다는 사람들이 많던가요? 예, 엄청나게 알아보더라고요. 저는 사실 저를 알아볼 수 없을 줄 알았는데. 효과음. 저도 알아보는 거지만, 유수 공장에 대한 교포들, 교민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고. 대단하다니까요. 인기가 대단해요. 실감하셨죠? 예, 그리고 우리 김원 총수가 오면 좋아하는 고기 재어놨다가 꼭 드리고 싶다고. 예, 효과음 나왔습니다. 제가 안 계신 동안 효과음 여러 가지 개발해놨거든요.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저를 천둥 번개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분들. 천둥 번개. 아니, 이럴 때는 천둥 번개가 효과음을 나와야지. 자꾸, 참. 게을러가지고, 저희 PD가. 하나 하면 계속해요. 자, 어쨌든, 그럼 유럽에서 듣고 계신 뉴스공장 팬 여러분, 안원구 청장님 잘 돌아오셨고요. 예. 그리고 고기 재놓고 있다는 분, 언제 갈지 모르는데, 고기를 좀 썩겠습니다. 발효가 되겠네, 고기. 자, 가서, 이제 여러 가지를 또 새로 밝혀내신 걸로 혹은 어떤 정황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귀가 솔깃했던 건 전화도 잠깐 연결했었지만 최순실 재산이 이미 옮겨지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최순실 씨가 이제 감옥에 있고 그리고 정유라 씨도 이제 군대에 돌아왔고 최순실 씨, 정유래 씨도 한국에 있고 그러면 가족들이 다 여기 있는데 거기서 재산이 그대로 있겠거니라고 짐작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 지금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쪽에서 있던 재산들은 그동안에 그 재산을 형성하거나 은닉하는데 도움을 줬던 분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 이 사람. 그분들은 그대로 있죠. 예, 이분들이 구속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렇죠. 활발하게 지금 아직도 움직이고 있다는 정황을 오히려 봤고요. 더 활발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는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또 정리하는 걸 따라가다 보니까 또 새로운 그동안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재산까지 발견하는. 새로운 재산도 발견했고. 예, 그렇습니다. 정리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른 사람 앞으로 그 재산을 넘기는 거죠. 그럼 이제 넘기는 과정을 저희들이 추적하다가 그동안에 몰랐던 재산을 또 발견하게 된 것인 거예요. 넘겨받는 사람은 그럼 누굽니까? 조력인으로 보이는데요. 넘겨받는 사람들은 유럽에서 이분들을 조직적으로 회사를 만들어주거나 또는 회사를 만드는 데 이름을 올리거나 했던 분들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지난 시간에 이게 이제 페이퍼 컴퍼니인데 이름만 있는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부동산 형태로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여기서 페이퍼 컴퍼니라는 건 그러니까 실소유자가 따로 있고 대리인을 내세운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위장회사라고 보는 게 위장회사. 더 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이번에 발견된 재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호텔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 이 과정, 국정농단 이제 사태가 터지고 나서 거기서 승마장이라든가 구입한 호텔이라든가 이게 좀 밝혀졌잖아요. 예. 일부가. 근데 그런 재산들이
결국은 최순실 씨 다른 재산을 대리했던 위장회사로 넘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 재산들은 범죄 수익에 관련된 재산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 그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고요. 특히나 확실하죠. 그건. 예. 최근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범죄 수익을 우리가 환수를 하기 위해서 이 확정이 되기 전에는 확정전 보존 압류라는 조치를 취해서 그 재산이 없어지지 않도록 국내에서라면 국내에서라면 그렇고 네. 또 외국에 있는 경우라도 그 외국 그 당국과 협조를 해서 네. 그런 조치들이 되도록 했어야 되는 거죠. 되는데 거기까지 챙기지 못했군요. 그렇습니다. 그 틈 사이에 이 재산들이 그러면 그 대리인 위장회사를 갔다는 건 결국 최순실 씨 재산이 이름만 바꿔서 그냥 옮겨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사실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면은 이제 사행위 취소를 통해서 이제 그걸 밝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단계를 더 넘어야 되니까 사실 힘들게 돼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것이 위장회사이고 지금 그 발견됐을 때는 최순실의 재산이었는데 확실히 예. 지금은 위장회사로 의심되는 회사로 넘어갔으면 그 위장회사가 위장회사라는 것까지 밝혀야지 이제 환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거 어려워지는군요, 점점. 그리고 또 새로 발견된 재산도 있다고 하는데. 예, 그분들 이름을 우리가 이제 그 새로 산 사람들이 누군지 없어지면서 그 산 사람들이 누군지를 밝히다 보니까 나이가 뭐 23살, 24살 정도 되는 아주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취득을 한 거죠. 그 독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그걸 취득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23살이 갑자기 뭐 수십억을 들여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들어가 봤고 네. 들어가 보니까 저희들을 일거수일투족 감시를 하면서 네. 그 커피숍을 우리가 이용을 하러 들어갔는데 너는 손님도 아니다. 꺼져라. 지옥에 나가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커피숍에 들어가자마자. 예, 우리가 들어가는 사실을 어떻게 아는지 다 지켜보고 있다가 그런 식으로. 꺼져라. 예. 지옥에 나가라.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혹시? 그럴 수도 모르죠. 아니, 이 효과보다는 차라리 전동 번개가 나은 것 같은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저희 PD가 좀 짧아요. 여러 가지. 생각도 짧고, 자원도 짧고, 자. 그러면, 새로운 재산, 그러니까 탐문 과정에서 새로운 재산도 발견됐다고 하는 그 새로운 재산 중에, 약간만 공개하시면요. 다 공개하면 또 예, 이제 도망갈라. 저희들이 들어가는 그 호텔, 예. 새로운 호텔 하나 하고, 그리고. 새로운 호텔도 들어가 봤더니 그게.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쫓겨난 거죠. 근데 그 새로운 호텔이 이리저리 확인해 보니까 최순실의 재산이었다. 재산일 걸로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쫓겨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냥 그렇죠. 여러 가지,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혹시 다른 스포트라이트, 방송에서. 스포트라이트. 아니, 스포트라이트 팀이 JTBC에 같이 간 것까지는 제가 알겠는데, 굳건하게 약속을 하셨나 봅니다. 어제 안민석 의원도 그러고, 안민석 의원에게 매일매일 전화 온대요. 제발 말하지 말아달라고. 그런 부탁을 받으셨군요. 어쨌든, 거기서 새로운 재산을 발견했다. 예. 예. 그것은 스포트라이트를 통해서. 사실은 그 그림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 그러면 그 재산은 지금 말씀하신 걸로 비추자면 호텔인 거네요? 호텔하고 또 저희들이 관련 머니하우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화장품. 회사. 또. 화장품 회사. 승마장. 승마장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제보에 의한 건데, 오스트리아에도 호텔을 샀다는 제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제한된 시간 내에 저희들이 찾고 그렇죠. 있는 중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몰랐던 재산들도 사실 지금도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뭐 갈 때마다 계속 자꾸 늘어나는 거니까요, 지금. 예. 이번에 가서 호텔도 찾고, 승마장도 찾고, 화장품 회사도 찾으셨다고요? 아하. 자세한 내용은 스포트라이트를 보시면 되겠고, 스포트라이트 나온 다음에 제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언제 하죠? JTBC에서 광고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자, 재산을 새로 찾았다. 네. 그중 호텔도 있다. 근데 그 호텔은 그러면 최순실 씨 호텔이라고 찾은 곳에서 근처에 있는 호텔인가 보죠? 예,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왜냐면 뭐 그냥 들어가서 커피 마시려고 그랬더니. 예, 같은 술밑엔 지역이고요. 그렇군요. 예.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근처에 있는 호텔인데 초기에 기자들이 찾았을 때는 거기까지 못 갔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도 우연히 찾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연히 저희들이 찾게 됐습니다. 근처에서 커피 한잔하러 들어갔더니 뭐 쫓아내고 막 그래서 이상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더니 이것도 관련 있는 재산이었다. 예. 그 가정은 나중에 다시 한번 스포트라이트 다음에. 그리고 그 안민석 의원이 또 한마디 저희 지난 시간에 지난 코너에서 넘기고 간 말이 뭐냐면 중요한 제보자를 만났는데 정유라가 키맨이다. 정유라만 있으면 이 재산 문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예, 좀 지금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한 60대 여성분인데요. 그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 네.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인데 역시 스포트라이트 때문에 말씀하시죠? 아니요. 그거는 저희들이 그 스포트라이트하고는 관계없이 네. 그분을 저희들이 또 노출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요약하면 정유라가 재산의 키맨이다. 예, 그렇습니다. 정유라가 있는 한, 이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그 다 움직일 수 있다. 저도 뭐가 이상했냐면 정유라 씨는 돈이 없다고 하고 그리고 최순실 씨는 한국에 구속돼 있는데 근데 덴마크에서 구금돼 있는 기간 동안 변호사가 덴마크에서 가장 비싼 변호사였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 몇 천만 원으로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궁금했었는데. 그 지금 저희들이 이제 다니면서 확인한 바로는 본인이 직접 가서 찾을 수 있는 네. 그런 형태의 금융 자산이 숨어져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짐작하고요. 그것을 이미 정유라한테 다 넘겨졌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정유라와 최순실 모녀 관계의 갈등 부분도 갈등 부분도 저희들은 그냥 예사로운 그 상황으로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3세대와 2세대가 돈을 놓고 주도권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것일 수도 있고 또는 오히려 계획적인 그 자기들이 의도된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진역도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중요한 제보자, 그러니까 정유라가 키맨이라고 말할 정도면 내막을 자세히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다 밝힐 수는 없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중요한 제보를 했군요. 예, 뭐 그 외에도 뭐 많은 제보들을 저희들은 해줬고요. 그러면 쭉 앞으로 푸시면 되고요. 네. 예. 오늘 다 푸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 전체가 스포트라이트 광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손석희 선생님에게 청구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은행 스위스 사무소 이거 불필요한 곳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스위스가 거리가 없는 시점에 외환은행 스위스 사무소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까운 친척이 외환은행 장을 했었고 그분이 한국으로 돌아오자 그 은행은 문을 닫았고 지점 문을 닫았고 그리고 그것이 헝가리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지난 방송 마지막에 하시고 네. 스위스로 가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지점은 확인하셨습니까? 예, 지점은 그 스위스 유니온뱅크 또 크레딧 스위스 은행 그 같이 있거든요. 예. 박정희 전 대통령 비자금이 있다라고 예, 추정되는 곳. 예. 거기에서 한 5분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데요. 가까운 곳에 예. 있는데. 그 지점을 가보니까 상당히 그 땅값도 비싼 곳이고 예. 과거에부터 그 지역은 아주 번화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그냥 아무 영업도 하지 않는 사무실을 거기에 냈다는 것. 영업도 하지 않는. 예. 그리고 그거를 10몇 년간 유지했죠. 예, 76년부터 98년까지니까 20년 가까이. 거기까지 유지했나요? 네. 그리고 혼자 지점장으로 거기 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비자금 관리한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가지셨고 그러면은 그때를 기억하는 또 교포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민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그 찾아가게 된 데는 그 스위스 현지인입니다. 스위스인인데요. 그분이, 우리가 그 주소를 이제 그 옛날 주소를 확보한다고 갔는데 그 주소가 아니고 그 거리 이름으로 나온 주소와 광장 이름으로 나온 주소가 달라가지고 처음엔 그 주소를 주는 걸 가지고 그 찾아갔던 곳이 프라이빗
뱅킹을 하는 은행이었고요. 네. 그 은행에 있는 은행원이 기억을 더듬어서 그 자리를 찾아준 겁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찾을 수가 없죠. 확인하셨고. 그리고 이번에 가셨을 때 이제 그 스위스 은행업에 종사하는 한국 교포들도 꽤 도움을 주셨다고 알고 있는데. 예, 지금 그 스위스 쪽에 지금 저희들을 제보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교포 모임이 결성이 돼 있고요. 그 교포 모임 속에 스위스 뱅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직원. 예, 한국 교포인데 그 직원으로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지금 눈을 부릅뜨고 찾고 있습니다. 지금. 네. 대단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건 다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 사비로 하고 있는데 사비로 하는 걸 넘어서서 현지에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렇습니다. 네트워크와 지금 뉴스공장과 함께 안원구 총장님과 함께 그분들이 우리 김어준 총수의 팬들입니다. 그분들이 다. 암약하고 있습니다. 효과음 한 번 더 나갈까요? 헝가리로 이동했다고 해가지고 헝가리도 다녀오셨잖아요. 지금 시간이 30분밖에 안 남았네. 네. 헝가리까지는 오늘 다 다루지 못할 것 같고 여하간 헝가리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는데 그 의구심을 가졌던 것을 일부 확인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확인했다기보다는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그 의심이 더 증폭됐다. 증폭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고 이렇게 힘들게 성과를 만들었더니 JTBC가 열매를 따먹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원구 총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 경기도지사 출마 여부를 놓고 화제가 된 분입니다.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하셨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그 지지율이 1%대였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저희가 아무 때나 섭외를 할 수 있었거든요. 네. 예. 근데 대선 출마 지금부터는 섭외가 엄청 어려워. 그렇습니까? 예. 올챙이 쪽을 잊어버렸다. 제가 이제 대선 경선 끝나고, 네. 이제 몇 달 동안은 어쨌든 경쟁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 이 선발된 선수가 이제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또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비켜서 있는 게 좋다. 그런 입장도 있었고, 저도 좀 쉬어야 되고 해서 그런 거지 우리 총수님이 불렀으면 당연히 왔죠. 요번에 좀 미뤄진 측면이 있어요. 여러 번 불렀는데 잘 안 오고 그래가지고. 예. 자, 대선 얘기 잠깐만 해보자면. 네. 얻은 게 뭐고 이런 게 뭡니까?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제일 많이 이기고 얻은 사람이 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초단체장. 예. 기초단체장이 나름의 성과를 냈다고는 하지만 일국의 국가 지도자 선발전에 어쨌든 후보 선수 예선전이라 뛸 수 있다는 건 영광인데, 그런 정도만 해도 엄청나게 얻은 거죠. 맞습니다. 예.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죠. 예. 앞으로도 그렇게 쉽지 않은 다른 일인데. 나라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듭니다. 예. 기초단체장 정도가 대선 후보로 마지막 순간 계속 거론됐다는 거는 예. 예. 얻으신 거고. 이런 얻은 거는 게 예를 들면 그 말고 또 있죠. 그건 개인적인 거고. 예. 저는 이제 우리 개혁 진보 진영의 의제들을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중요한 의제로 만들어냈다라는 점, 예를 들면 기본소득이든지 정세든 또는 재벌 개혁 문제라든지 공정사회, 공정성장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공감하게 되지 않았냐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것들도 있죠. 근데 그건 사실 아주 매우 부수적인 것이고. 아니, 이런 것들 중심을 좀 얘기해 주세요. 이런 거라면 좀 좋은 기회였는데, 이게 또 막상 경쟁에 매몰되다 보니까, 좀 원래 가야 될 길에서 약간 벗어난 측면들이 있죠. 평정심도 좀 잃으신 적도 있죠. 그런 것도 좀 화도나고, 또 가끔씩은 과도한 욕망, 이런 게 분출되기도 하니까, 제일 결정적으로 좀 힘들고 좀 오버가 됐을 때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서울시장 미략설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지층들이 저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면 그런 의심을 할 만한 정황도 사실 있었고, 예를 들면 당대표냐, 대선 경선이냐, 이럴 때, 어쨌든 다 여러 사람들의 요청도 좀 있었던 측면이 있어서,
그걸 접었던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이기려고 하는 사람의 자세가 맞냐 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터에 서울시장을 하기로 내락을 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뭐 이런 좀 소문이 광범위에 퍼지니까 SNS를 너무 많이 했다 이런 생각 안 하세요? 그런 것도 있죠. 제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희 했는데 그건 실제로 뭐 그 얘기 맞는 말씀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좀 잘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렇죠. 바쁘니까. 바쁘기도 하고 할 일도 많고. 눈앞에 벌어지는 일이니까. 네. 지금은 오히려 제가 안 하잖아, 그죠? 그렇죠. 원래 지금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때 비하면. 그 평정심을 조금 유지하지 못했던 면이 있어서. 그 정도 규모의 선거 싸움을 처음 해보셨으니까 이거는 배운 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죠? 다음에는 그러면 안 되겠다는. 지휘자는 좀 멀리서 높이 서서 흥분하지 말아야 되고 평정심, 냉정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나 최전선에 서가지고. 이게 마이너의 습성이 남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메이저가 돼야 되잖아요. 아니 시장님은 사실 이해가 가는 측면은 뭐냐면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거죠. 네, 그 혼자 힘으로 습성이 남아 있다 보니까. 돌파해서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모두들 포기할 때 혼자 힘으로 최전선에서 계속 돌파해서 오다 보니까 대선도 혼자 힘으로 돌파할 수 있을 줄 알았던 거죠. 맞습니다. 그래. 어떤 상황들이 그래서 제 부족함이. 잘못하셨죠? 그럼요. 제 부족함이 많이 노출된 거죠. 네. 많이 이제 보완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2달 전쯤에 제가 뵀을 때 그러면 앞으로 성남시장 3선이냐 경기도지사냐 서울시장이냐 네.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뭐 하실 거냐고. 일단은 뭐 사실 1년씩이 남았고요. 이제 내부적으로 제 뭐 의견이나 이런 건 정리해가는 단계가 분명하지만 아직은 뭐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이렇게 명시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세 가지 중에 가장 가능성이 그나마 높은 건 뭐 그래서 찍기는 좀 그렇고 제가 그렇다 잘 안 넘어가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러면 순리 따라가는 게 제일 좋다. 그 결정을 가를 변수는 뭡니까? 예를 들어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서울시장 3선에 도전하느냐 안 하느냐. 별로 저는 그거는 별로 큰 변수는 아닙니다. 극단의 사례를 들어본 거지.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에 박원순 시장이 3선 도전을 한다고 그러면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 매우 낮아지겠죠. 큰 변수 많네요. 아니야. 근데 안 하더라도 그러면 서울로 갈 거냐? 그건 전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다고 하면 낮아지긴 낮아지지만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럼 내가 가느냐? 그건 자동이 아니다. 네, 그거는 그래서 제가 순리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성남시장이나 아니면 작은 역할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그 의지가 관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서울시장 선거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다음으로 가는 지방선거에 꽂히고 두 번째 대규모 선거인데 이건 개인의 의지로 역시 돌파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욕심을 내거나 아니 사적 이익을 개입시키면 실제로는 그 큰 흐름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뒤집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순리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이 3선 도전을 할 것 같다고 하는 측근의 이야기가 보도된 적이 있어요. 물론 본인이 직접 말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서울시장의 도전 가능성은 그 사실이라고 하면 좀 낮아지는 거죠. 그거하고 조건으로 자꾸 붙이지 마세요. 네, 그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아니, 낮아지는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을 건데 저는 이제 주어진 일들을 필요한 일들을 해오던 사람이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선택해서 한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그럼 시장이 아무도 안 주면 어떡합니까 이제. 그럼 뭐 다시 야인으로 돌아가면 되죠 뭐. 아니 제 말은 어디로 출마하라는 이야기가 막 사방에 쏟아질 수 있잖아요. 각각 사람들의 얘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제가 맡아야 될 역할 중심으로 하려고 해요. 저는 성남시장 하려고 해서 시작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럼 경기도지사가 가장 가능성이 높군요. 그것까지 하죠. 남경필 지사가 현직인데. 요새 푸시업 하시느라고 바쁘시대. 푸시업이요? 네. 역시 관심이 많구나. 네. 아니, 어제 기사가 났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기사예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는데 계속 푸시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체력 관리.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이 오는구나. 붙어야 되니까. 그거 되게 재밌으시더라고요. 네. 자, 그럼 안경필 지사하고,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경쟁하는 것으로. 푸시업으로? 네, 푸시업이 됐든 어쨌든. 저는 장애인이라서 푸시업은 자신이 별로 없는데. 큰일 났네요. 당내 경선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하겠다는 분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당내? 뭐 이분 저분들 말씀들 많이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다 알아보고 있어 지금 보니까. 아니, 또 모든 가능성. 저는 이순신 작전을 되게 좋아하는데 23전 23승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우연히 이긴 것도 아니고 저는 그 작전의 결과라고 보거든요. 그중에 제일 좋은 작전이 뭐냐면 질 전쟁을 하지 않는다. 예. 이길 전쟁만 하죠. 왜냐면 피할 수 있으니까 그죠. 박원순 시장한테는 안 된다는 거고 그러면. 왜 이러세요? 두 번째는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죠. 치열하게. 모든 가능성. 그래서 남경필 도지사 체력도 측정하고 있군요. 우연히 봤어요. 자꾸 그러지 몰지 마세요. 성남시장 3선의 요청도 꽤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청 내에서. 네. 시청 안이 아니고요. 예. 제가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는데 저는 대선 경선 때 성남에서 득표가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네. 왜 그런지를 되게 궁금했거든요. 야, 우리가 조직도 안 하고 신경 너무 안 써서 그런가? 그랬더니 제가 동네를 좀 다녀봤지 않습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갔더니 물어봤어요. 아, 성남시장 계속 하라고. 네, 그래서 저는 그 적극적인 지지자에서 경선 때도 한 표 주셨죠? 이랬더니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삼선 하시지 뭘 어디 딴 데 간다고 그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건요, 시장님 기분 좋으라고 덕담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아니, 그게 그 사람만 들은 게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학부모 회장들 면담을 했는데 거기서도 다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다 같이 덕담하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그분들은 그냥 문재인 후보가 좋아서 찍은 거예요. 그거 말고 예를 들면 교복 이런 거 예. 다음에 누가 이렇게 저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데 관철해 주겠냐. 학교 교육 지원 사업 이런 거 상당히 호평받고 있는데 내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시장님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분들은 다 문재인, 이재명 시장도 좋은데 문재인 후보가 더 좋아. 아, 물론 뭐 그런 거야 있지요. 있는데 나오신 삼선 김에 계속 해라 뭐 이런 또 꽤 많은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고민할 건 삼선과 경기도지사 정도 되겠네요. 사실 별로 고민 안 해요. 그럼 경기도지사로 결정되는 거예요. 나오신 김에 주요 현안을 몇 가지 여쭤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재명 논평을 듣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재명 시장님이 SNS 활발하게 할 때는 무슨 사안 났다 하면 촌철 사진 한 번씩 던지셨거든요. 네. 요즘은 근데 SNS 많이 자제하시고 하니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가장 최근 거부터 역순으로 제가 여쭤보면 이명박 네. 전 대통령이 어제 한마디를 했어요. 이거 자꾸 뭘 들추고 정치보복 하려고 하는 거냐. 뭐 아마도 제1호 때 관련한 문건도 나온다고 네. 하고 4대강 뭐 정책 감사도 한다고 하고 국정원 댓글 사건도 네. 본인이 대통령 때였고 그다음에 NLL 대화록도 본인이 대통령 때였고 네. 최근에 뭐 아들 의혹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보복식 과거사 들추긴 하지 마라. 네. 이렇게 이제 논평을 내기 시작했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도 같기도 한데 어떻게 논평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냈죠. 탈탈 털자. 탈탈. 네, 왜냐하면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게 없는 사건 만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간첩 몰아서 막 잡아넣듯이 하는 것을 그런 걸 정치 보복이라고. 네. 도둑질한 거에 대한 책임 묻는 건 그건 보복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거죠. 정의와 상식,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어서 자신들의 범죄 행위 또는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한데 이것조차도 정치란 이름으로 좀 보호받고자 하는 거. 이거는 그야말로 구태 중의 구태죠. 이런 걸 적폐라고 해요. 과거에는 그게 가능했죠. 전두환도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 집단 살해 행위에 대해서 면죄받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거,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이런 것들은 상식 중의 상식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정치 보복이라면 저는 맨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의미라면. 네. 네. 그리고 제1호 때 월드 얘기는 제가 그 민주당 부대변인을 할 때 제가 네.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거죠. 한 맞습니다. 10년 부대변인 전 하셨죠. 네. 네. 그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죠. 그래도 뭐 과거의 지점은 좀 나오는데 저는 진짜 네. 뭐 나름 그때 당시도 아무도 언급 안 하는 거. 제가 친구를 위해서 조국을 버린 MB 이렇게 제가 비판 논평 내고 그랬죠. 그다음 뭐 경고도 받고 그랬는데 그게 저는 아니 어떻게
그 사실 롯데가 재벌가의 개인적 그야말로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뭐 최고의 건물을 짓는 거. 그것도 롯데 이 월드 자리에. 그 부지 자리에. 그 부지. 예. 얼마나 엄청난 특혜를 받은 부지거든요. 그것도. 네. 근데 그거를 세상에 대통령이 보수 대통령이 그것도. 아니 안보를 중시한다는 대통령이 그러게요. 안보 보수. 비행장 그 활주로를 바꿔가면서까지 허가내 주는 걸 보고 이거는 언젠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제가 그때도 주장했는데요. 지금 그 이제 저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하죠. 그때 공구참모총장이 서경찬은 이후로 사퇴하기도 했죠. 반대했었으니까요. 네. 사실은. 공군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 반대하는 그 책임자들을 압박을 해가지고 결국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처벌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소시효도 남아있고 해서 뭐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말단 공무원들이나 뭐 관료 수준의 처벌 수위보다 훨씬 높아야죠. 왜냐하면 권한이 크니까. 알겠습니다. 나오신 털어야 김에 됩니다. 예, 제가 이제 논평들이 궁금해지는 대목도 뭐가 있냐면 이제 각 정당 예. 왜냐하면은 그 각 정당 주요 정치인들 앞으로 대통령 다시 한번 출마하실 거 아닙니까?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통령 후보에 나설 생각이 있어서 나간 것도 사실은 아니고 불려나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불려나갔다고 자꾸 생각하시는 거고 전 불려나간 게 맞죠. 무슨 기초단체장이 대선을 꿈꿨다면 또라이에 가깝다고 봐야죠. 예전에는 그랬죠. 근데 지금도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마음이 좀 바뀌신 거잖아요. 아니요. 지금도 저는요. 5년 후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전혀 알 수 없고. 알 수는 없지만 그때에 맞춰서 대선에 맞춰서 자기 행동을 결정하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 예, 그걸 이번에 배우셨군요.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잠깐 잊어버리신 거예요. 네, 목표를 정하고 행동하면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예, 항상 하셨던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는 더군다나 공직자가 공적 권한을 사적 목표에 맞춰서 행사하는 순간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한다고 최선을 하셨으니까. 다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최근의 정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는가 혹은 잠재적인 경쟁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혹은 각 정당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가 제가 여쭤볼게요. 잠깐만. 나오신 김에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마무리 단계잖아요. 네. 이 사건 관련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국민의당이 이번에 예를 들면 팩트를 조작해가지고 조작해서 공작을 했다는 걸 보니까 저 당이 정말 저게 국민의 당이 맞냐. 그야말로 사적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범죄 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그야말로 저기 당이 아닌 거죠. 그래서 너무 세게 나가시죠. 아니 당 아닙니다 저거는. 당이 아닙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존속조차도 쉽지 않을 거다.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있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법조인이라서 그래서 여쭤본 건데. 법률가라서 예를 들면 판결이나 법적 결정에 대해서는 논평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뭐 지금 현재 뭐 열심히 수사하고 있으니까 다 국민의당이 존속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쉽지 않을 겁니다. 뭐 그 변곡점은 지방선거 정도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지방선거는 어떻게든지 뭐 견뎌내겠죠. 왜냐하면 국회의원 숫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3년 후에 지금처럼 한다면 애매한 태도, 그냥 국민들이 봤을 때 뭐 반성하지 않고 있구나. 저 사람들한테 뭘 맡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면 존속이 어렵겠죠. 이건 어떻습니까? 추경 통과 과정도 그렇고 야당의 공조 없이는 도저히 안 되는 게 명백한 현실인데 네. 그래서 이참에 국민의당과 합당하자 결국 해야 한다라고는 이야기가 예를 들면 우상호 의원처럼 원내대표로서 원내에 이제 조율을 해본 사람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로 계속 나와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정치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요. 무리를 하면 꼭 사단이 벌어집니다. 자연적 흐름에 맡겨놓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부러 밀어붙이면 예를 들면 한 발짝 빨리 가냐 한 발짝 늦게 가냐 차이가 정말로 큰데 뭐 예를 들면 그런 의도를 내비치는 것조차도 약간의 또 무리가 생길 수 있어서 전 자연적 흐름에 맡겨놓으면 국민에 의해서 저절로 정리될 거라고 봐요. 인위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거나 그런 말 하지 말자. 예, 그건 뭐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해보면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국민의당은 존속이 어렵다. 3년 후까지는. 자유한국당은 저는 소망을 섞어서 좀 얘기하면 소망을. 청산되는 게 바람직하죠. 그런데 쉽게 청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정치권에 드러난 하나의 조직인데 뿌리가 있거든요. 네. 그 뿌리가 뭐냐면 분단 세력입니다. 분단과 소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친일, 외세 의존적 세력들. 근데 그게 뿌리가 있어서 이들이 사라지는 것 현재는 사라져도 그건 여전히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홍준표 대표도 뭐 그런 거 믿고 있지 않나 싶어요. 바른정당하고 적통 경쟁을 하는데 그래서 누가 누구를 흡수하냐 이런 경쟁이에요 사실상은. 제일 바람직한 거는 그래도 역사가 한 발짝씩 나가려면 바른정당이 예를 들면 좀 주력이 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여기 오히려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더 여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정치적 미래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잠재적 경쟁자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저는 예를 들면 메이저 주요 그러니까 핵심이 주류가 됐을 때 취하는 태도와 이제 마이너 변방일 때 취하는 태도가 좀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홍준표 대표는 여전히 마이너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좀 크게 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 본인의 경쟁자가 지금 아니다. 이제 현재 상태로 살아남기 작전에서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잠재적 경쟁자로 안 보시는군요. 뭐 제가 경쟁에 나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뭐 그런 걸. 네, 안 보는 걸로. 네. 혹여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 사람 주목해봐야 된다. 성장 가능하다. 예의주시한다. 이런 분이 있나요 혹시? 좀 괜찮다 싶은 사람은 다 탈당했던데요. 바른정당은 어때요? 이해운 체제. 그러니까 이 갈래가 지지 않습니까? 바른정당 정도면 그래도 대화가 되니까 협치의 대상으로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측도 있고 아니다 뿌리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흐름도 있는데. 뭐 아무래도 갈라져 나온 거니까 좀 다른 요소들이 좀 강조돼 보이지 않겠어요? 좀 나아 보이긴 해요. 나아 보이긴 하고, 나아 보이긴 하고 그래도 비양심적이고 뻔뻔스러운 그 엉뚱한 주장은 잘 안 하는 편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그것도 하나의 뭐 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서 생겨난 조금의 좀 나은 진전? 유승민 의원의 정치적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훌륭한 자원이니까. 아무래도 뭐 많이 성장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재적 경쟁자로 보시는군요. 저는 경쟁자가 될지 않을지 제가 아니고. 잘 모르는데 자꾸 그러십니까? 홍준표는 아니고 유승민은 맞고 김무성 전 대표는 부활할 수 있을까요? 무당으로 부활합니까? 가장 핫한 현안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이제 정부 표현으로는 초고소득청 그러니까 5억 이상 연간 소득 그리고 2천억 이상 순이익이 남는 기업들 상대로 부자 증세를 하겠다 했더니 자유한국당에서 서민 감세라는 프레임으로 담배값 인하를 치고 나왔어요. 원래 증세론자시잖아요. 네. 아, 그럼요. 저는 이제 담배값이나 유류세나 이런 주장하길래 이제 그 첫째는 그 진심이 아니죠. 이거는 이제 정말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거는 이때까지 그들이 취한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회방 놓기 위해서 내든지 카드. 세수 부족해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죠. 이제 저는 뭐 아주 나쁘게 하면 뭐 먹어라 이런 뜻으로 보이지거든요. 그건 이미 저희 방송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연 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건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의도는 나쁘지만 시장님 좀 바뀌신 것 같아요. 대선 출마 전에는 연 먹어라 정도는 방송에서 팍팍 던지시더니 이제는 뭐 먹어라 정도를 이렇게 엑스레이라 이런 몸을 사리시고 몸을 좀 사려야지. 변했어. 왜 이러세요? 근데 일단은 국회 구조를 보건데 말이에요. 좀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에 당론으로 정한 입법이 통과된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당론을 정한 순간 상대방이 극렬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정책적 목표를 두고 추진해서 국민들한테 득이 될 것 같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았기 때문에 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증세하자 그러면 지금 현재 국회 구조에서 쉽게 되겠습니까? 어렵죠.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저 사람들이 소위 이제 어깃장을 놓자고 네. 감세를 들고 나오는데 감세도 사실 좋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세 부담률을 올리고 그다음에 복지를 확대하자는 건 국민들이 동의해요. 네. 총액으로 증세해야 된다라는 점을 87%가 동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도대체. 네. 부자를 증세하는 슈퍼리치. 얘기한 대로 슈퍼리치들 증세를 좀 하고 만약에 거기까지 다 동의해요. 동의해요. 대부분. 네. 근데 서민 감세를 하자고 하면은 증세분이 줄어들어서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네. 감세된 만큼 소위 슈퍼리치 증세를 더하면 되죠. 더하자. 자본소득 증세라든지 말하자면 담배값 인하 같은 것도 1조가 되면 네. 증세를 1조 더하면 되죠. 그러면 예를 들면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죠. 뭐 대단한 비법이 있을 줄 알았더니 아니었고요. 아니죠. 아닌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쪽 줄이고 이쪽 더 올리자. 그럼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저거 절대 포기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공격거리가 되니까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원래 하나씩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네 것도 해줄게. 우리 것도 하자. 증세 우리 입장을 관찰해서 증세하고 너네 입장을 통해서 감세를 하되 총액을 증가시켜야 된다는 국민적 합의니까 그만큼 더 증세하자. 라고 논쟁이 막 벌어지면 그냥 너네 왜 전에 하고 말 바꿨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 사람들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부자, 그러니까 그 서민 감세라고 목적은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담배값 인하하다든지 이런 걸 치고 나오는데 그거를 그냥 무시하지 말고 그래 그럼 일부 받을 테니까 우리 거 받아라. 부자 증세도 더 받아라. 왜 주고받아야 되니까. 예. 국회는 현실적으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과반수가 돼도 통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통과되는 방법은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증세 먼저 하자 그러면 저 통과될 리가 없습니다. 현실을 인정해야죠. 예. 그래서 만약에 두 개를 동시에 바꿨다 1차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 유지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민 감세를 한 만큼 예를 들면 부자 증세를 해놓으면 그것 자체도 이익이죠. 불평등 해소,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이 과정, 논쟁 과정에서 국민들이 어느 한쪽을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죠. 시장이 만약에 장관을 네. 하고 싶다고 시켜주지는 않겠지만 또 그런 팩트 지적을 하고 그래. 이 장관을 내가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다는 자리 있어요? 전 경험해보고 싶은 건 없었고요. 네. 권한을 행사해보고 싶은 게 있었죠. 좋아요. 그런 표현으로 바꿔서. 노동부. 네. 노동부 장관이 되면 어떻게 바꾸고 일단은 네, 노동 시간 줄이는 것은 네. 지금 현재 상태에도 할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불법 예를 들면 52시간 초과는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처벌하고 또 4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서 철저하게 1.5배 임금 지급하게 하고 임금 체계가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네. 그걸 제대로 지키게 하고 예를 들면 불법 파견 근로 대기업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 아니 회사 안에 사장이 수백 명 있어요. 같은 회사 안에.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불법 이제 하청인데 이거 직접 고용하게 하고 또 예를 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지키게 하고 제일 큰 거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 행동권을 좀 더 강화해 가지고 노동자들의 힘을 키우면 노동의 몫이 늘어나죠. 이재명 시장님은 원래 그쪽 출신이라 그쪽 출신이라는 건 이제 본인이 노동자 출신으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자기 힘으로 다. 그래서 직접 경험한 걸 기반으로 해서 정책을 펴보고 싶으신 거군요. 이제 그것도 하나 있고요. 그 사적 경험의 얘기고 핵심이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다보스 포럼에 제가 초청받아 갔다 온 거 자랑 좀 해야 되잖아. 그죠? 초청 받으셨어요? 초청받았지. 자비로 그냥 가신 거 아니에요? 초청받아서 갔는데 이 다보스 포럼이 세계의 자본가들의 모임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장과 규제 완화에 핵심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들. 항상 그렇죠. 언제나. 경제가 성장해야 자기들의 몫이 커지니까. 근데 여기서 포용적 성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 공정한 배분. 요즘 유행어입니다, 그거. 공정한 경제 질서. 이거를 통하지 않으면 지속적 경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이른 거예요. 기업가들조차.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편중된 성장 방식으로 이거는 더 이상 못 간다. 낙수효과 기대하고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 핵심이 뭐냐면 가계소득이 증대되는 겁니다. 소득주도 경장. 네, 그렇죠. 가계소득이 증대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증세와 복지를 통해서 재분배가 늘어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두 번째는 산업 경제 현장에서 노동자 가계의 몫이 늘어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거는 결국은 노동자들의 힘이 강화돼서 가능한 거지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식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거든요. 그건 첫 조치일 뿐이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네. 하도 엉망이니까. 근데 노동자들의 힘이 강화되면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그게 해결될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알겠습니다. 자, 시장님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밖에 시간을 준비를 못했는데 그래도 겨우 이거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아침 6시에 한 30분 하셨어요. 그래도. 벌써. 네. 그리고 본인이 농담입니다. 1시간까지 이 시간을 차지할 정도가 안 됩니다, 지금. 좀 더 키워야 돼. 좀 더 큰 다음에 와야 되겠네요. 대선 후보였을 때는 가능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제는 기초단체장이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꼭 아픈 데를 콕콕 찌르십니다. 예. 그렇지만 저희가 자주 모시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 백수는 아니지만 대선 후보에 비하자면 훨씬 덜 불러주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네, 맞습니다. 예. 네, 덜 불러주기 때문에 뭐 이것만도 감지덕지합니다. 지금 라디오 어디 가보세요. 30분 주나 시간 안 줍니다 이제. 맞아요. 예. 이재명 시장님 알겠습니다. 본인의 처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시고요. 앞으로 뉴스공장에서 이재명 시장님을 현안에 있을 때마다 자주 모시는 걸로 하고 네. 그리고 말투가 조심스러우셨어요. 예. 다시 거칠어. 제가 그 얘기 하나만 할게요. 네. 이게 저보고 왜 자꾸 튀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벼룩은 튀어야 눈에 띈다. 그냥 튀어가지고는 이제 벼룩이 아니다. 이제는 안 튀어도 보인다. 제가 근데 예를 들면 가장 마지막 단계는 소가 되는 건데 네. 소가 튀면 어떻게 됩니까? 미친 소 되잖아요. 근데 아직 소까지는 안 했잖아요. 못 갔지. 네. 못 갔지만. 지금 어디쯤 오셨습니까? 뭐 토끼 정도? 그럼 튀어주셔야죠. 네. 토끼는 튀지는 않습니다. 토끼가 튀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자제를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네. 다음에 자주 모셔가지고 토끼 이재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친절한 AS. 이재명 성남시장님이 오랜만에 지상파에 나와서 그런지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경기도지사 강추합니다부터 시작해서 성남으로 이사가려고 했으니까 거기 계세요까지 많은 문자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누가 멀리 썼나 이번 주 마지막 아프리카 수단 카르툼 오존 카페와 인접한 63번가 이시트 스트리트에서 교통 상황 전해드립니다. 차와 사람과 당나귀가 같은 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나 뉴스공장 듣는다고 카밍아웃한 배우가 한 분 계시네요. 네. 봉태규 씨, 황교익 선생님, 원정우 선생님, 내부자들 좋아합니다. 김은지 기자의 뉴스 브리핑이 제일 좋아요. 봉태규 씨. 뭘 제일 좋아하는지는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열심히 여기저기서 공격받고 있는 황교익 마칼렘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게 벌써 한 3개월 지난 얘기인데요. 네. 그렇죠? 갑자기 혼밥 관련해가지고, 그때 이제 혼밥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맞아요. 혼밥이라는 트렌드가 있는데, 그건 뭐 취향일 수도 있는데 혼자 먹는 게. 근데 이걸 긍정적인 트렌드인 것처럼 포장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거. 그렇죠. 예.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핵심 내용은 네. 혼자 먹는 밥이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강제된 것이다. 그걸 언론 등이 부추기는 행위들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게 사실 핵심 내용이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제가 했던 것이 사회적 자폐라는 말이 나왔는데 내가 스스로 그 음식을 먹겠다라는 것은 혼밥을 하겠다는 것은 사람들과의 적극적인 단절을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먹는 혼밥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어쩔 수 없이 혼자 밥 먹을 때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어떨 때
나 혼자 맛을 즐기고 싶어서 혼자 먹는 분들도 있을 그런 수 분도 있, 있죠. 있을 뭐 수 있습니다. 취향의 문제도 있을 수 있죠. 취향, 상황. 뭐 네. 이럴 때의 혼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혼밥만 먹을래 하는 네. 혹은 혼밥은 굉장히 세련된 거고 이건 핫한 트렌드고 이게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그렇죠. 포장되는 문화가 최근에 있는데 문화라기보다는 그런 트렌드가 있는데 그 사회적 흐름은 이거 문제다. 그렇죠. 그러니까 혼밥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과의 단절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단절 일어나는 것을 흔히 그 이때까지의 말하는 방식을 그 자발적 고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회학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흔히 쓰는 말이죠. 그것은 지금 이제 자폐라는 표현을 하셨고 그렇죠. 또 그런 얘기 나중에 사회적 자폐도 얘기하고 그렇죠. 예. 고립 사회라고 지금 사회를 흔히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고립이라는 말은 조금 뭔가 고독 뭐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우리의 삶에 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써요. 그래서 보통 상업 자본이나 언론에서 위안의 말로 흔히 뭐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산업 사회의 자본에서 노동자들이 지금 살아가는 형편들을 보면 1인 가구가 급격하게 IMF에 의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네. 결혼을 못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연애도 잘 못 하는 거고요. 돈도 없고 그렇죠. 네. 형편도 안 되고 이 상황, 지금의 노동자들은 혼자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그걸 원자화라고도 표현하고. 그렇죠. 예. 근데 그 내몰리고 있는 상황을 위안하기 위해서 그걸 자발적 고립이라는 말로 이렇게 포장해서 던지는 것으로 또 그 노동자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위안 삼아 나는 내 스스로 이런 것을 좋아하는 거야. 원래 나는 이게 체질이야 하는 것으로 만들어지고 그게 적극적으로 그 혼밥만 먹겠다.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단절시키겠다는 이런 현상을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부추기는 그 자발적 고립이라는 말로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말씀드리면 혼자 밥 먹는 사람을 자폐아라고 했다라고 요약되는 어떤 지적이 있었고 그러자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도 이 방송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이런 것은, 이런 단절은 일종의 자폐고, 사회적 자폐고, 이건 현상을 말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그 단어를 자폐아로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혼자 밥 먹는 사람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거다라고 공격한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현상을 말하는 거에서 아라는 단어를 하나 바꾸므로 해가지고, 황교익 선생이 혼자 밥 먹는 사람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공격했어.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프레임을. 그러니까. 이건 저는 악의적이라고 봅니다. 몰라서 한 거면. 예, 그때 방송 당시에 이미 많은 분들이 이게 사회적 현상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을 다 인지를 하셨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듣잖아요. 이 방송을.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있던 것을 그걸 자폐아라고 의학적 용어인 것처럼 그러니까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예. 말을 바꾸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갑자기 그 사회적 문제를 자폐라고 하는 문화 현상을 설명한 거냐 아니면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을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자폐아라고 표현한 거냐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자폐라는 단어에 아자를 붙여서 아자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이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사태가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되시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럼 뭐 이렇게 혼밥을 사회적 아젠다로 만들어준 그 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고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혼밥이라는 게 2014년에 이 말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혼자 먹는 밥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사회적 문제로 인식을 하고 많은 언론들이 그걸 다뤘어요. 네. 사실 사회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언뜻 보면 그 당시에 혼밥을 먹기 시작하는
그 대학생들의 연령대를 보면 IMF 전후에 그 유아기를 보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사이가 좀 이거 폭압적으로 진행될 때 제대로 집에서 그 끼니 제대로 이렇게 해결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양 부모가 다 이렇게 바깥에 돈 벌러 나가고 하는 그런 상황들에 의해서 그 유아기를 보냈던 그 세대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IMF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그 일자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학자금 늘 걱정해야 되고 하는 이런 세대들이죠. 그 일자리라는 게 거의 이제는 그 이후에는 비정규직의 저임금 일자리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는 그 세대들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불행한 세대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불행한 세대들의 삶이 혼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었어요. 예.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친구도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하는 조금만 원룸에 들어가서 그렇죠. 근데 저는 혼자 먹어야 되죠, 그러면. 그렇죠. 근데 네. 이 상황을 처음에 이런 상황이었던 것을 최근에 그러니까 한 1, 2년 사이에 그렇게 혼자 밥을 먹는 것을 세련되고 서구적인 것이며 아주 쿨하고 하는 이런 것으로 이런 포장 행위가 일어났어요. 예. 해석을 해요. 근데 그 어느 사회에서든 사실 혼밥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1인 가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여러 걱정들, 사회학적 걱정들, 뭐 정책적 걱정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회가 가장 심각하게 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데거든요. 1990년대 한 10%밖에 안 되던 1인 가구가 지금 한 30%, 한 20년 사이에 한 3배 정도가 늘어나요. 근데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혼밥을 무슨 세련된 삶을 사는 그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보게끔 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있게 만드는 잘못 이해하게끔 만드는 거죠. 자, 제가 이 문제를 갖다가 억울하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시제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 현상을 일종의 자폐적인 현상이다. 사회적 자폐적인 현상이라고 말씀하신 거를 자폐아로 단어가 바뀌면서 마치 혼자 밥 먹는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공격한 양 언론이 보도되면서 이게 촉발이 됐고 그런데 실제 취향이 그래서 원래부터 혼자 먹는 게 좋았던 사람은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뭐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지적하거나 자유주의자들, 네. 이수직 취향이 강한 분들, 이런 분들은 혼자 먹는 그 자체를 혼자 즐겨하기 때문에. 예. 네, 저도 가끔씩 그런 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고 이거는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혼밥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현상. 상황이 마침 혼자서 혼자 먹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로서 사실은 그렇고 싶지 않은데 혼자 먹게 되어버린 그런 이 세태에 대해서 그것을 불러일으킨 구조가 뭐냐 이걸 지적한 것 같다. 그렇죠. 이런 고립사 선생님 시간이 끝났어요. 그래요? 황교안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업무를 설명했고 그 얘기를 듣다가 처음에 웃다가 나중에는 심각해져가지고 표정이 어두워졌다. 구체적으로 진술했거든요. 내가 인수인계했다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재판부에서도 그래서 뭐라고 판단하고 있냐면 전임 정무수석 재임 당시에 이런 보고서가 작성이 됐고 그래서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 단체를 선별을 해서 지원해서 배제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게 했는데 예. 이것에 관해서 의견을 개진을 하고 점검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인정이 되기는 한다. 이렇게는 써놨어요. 인정이 되기는 하나. 의심이 된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공범은 뭐냐면은 그 정무비서관. 예, 이 정무비서관이 지금 공범으로 돼 있는데 정무비서관은 실제로는 전임 정무수석 하에서 이제 여러 가지 행동을 한 것으로 지금 기소가 돼 있고 그 범죄 사실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하고 지금 후임 정무수석인 조윤선 장관 사이는 별다른 지금 연결고리가 안 보여요. 판결문상으로는. 그게 저도 그게 또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네. 전임 정무수석도 블랙리스트를 인수인계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정무 비서관도 여기에 혐의가 있고 그리고 특히나 전임 문체부 장관도 구속이 되고 그리고
문체부 차관도 구색이 됐는데 오로지 조윤선 정무수석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만 건너뛰었다고 이게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쏙 빠져서. 그러니까 예, 법률적으로 보면 전임 정무수석이 이 지금 공범관계 고리에서 빠져 있는 것이 그러니까 기소 단계에서 그렇게 된 것 같긴 한데 예. 그것이 지금 법률적으로 보면 무죄가 나오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고 고리가 빠졌다. 더 큰 거는 지금 이것을 그러니까 어느 한 순간 시간마다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판단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있지만 크게 보면 이 조윤선 전 장관이라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여기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아주 그림을 가까운 그리는 사람이고, 네네.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가는 곳이 문화체육부 장관이거든요. 여기는 완전히 이 블랙리스트를 실행하는 그 손발이 되는 자리에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획부터 집행까지 풀코스를 다 담당했던 분인데 그 주요 어느 코스에. 한 단면만 보고 이것이 직권남용이 아니더라고 본 것은 너무 단편적으로 본 거다 재판부가. 그럼 이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재판부의 판단을 10분 받아들여서 이전 정무수석과 그 비서실장이 다 결정해 놓았고 그래서 그 루틴이 이미 짜져 있어서 본인이 새로 승인하거나 지시할 내용이 없었다. 그래서 본인을 건너뛰었다라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걸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문체부 차관으로. 그러니까 알았다는 것까지는 재판부도 인정을 했으니까 적어도 범죄 행위가 자신의 주무부처에서 실행되고 있으면 적어도 그거를 방조한 죄는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그런데 기소 자체가 이제 공동정범으로 돼 있어요. 공동정범은 그러니까 정범이기 때문에 일종의 주범의 한 형태인 거죠. 아하, 그래서 주도하지는 않았다. 아하. 예,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이 사람이 빠지게 되면 아예 이 범죄 자체가 안 이루어지는 그런 정도의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장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방조는 되는 상황인데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돼 있고 사실 그게 또 맞는 거죠. 오히려 그렇죠. 방조라기보다는. 그래서 특검도 그쪽을 봤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한 것 같은데 사실 방조로 가기는 좀 실체적인 진실하고는 안 맞으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허점들이 있고 기소 단계에서 약간 허점이 있었고 그리고 재판부가 이거 너무 협소하게 판단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그렇죠. 지적을 하신 거군요. 그리고 이 결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 혐의를 입증하는데도 어려움이 좀 생겼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일단 너무 이례적으로 재판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의 공범관계가 인정이 안 된다는 보도자료를 낸 게 이례적이긴 한데 일단은 이 사건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필두로 한 그 비서실과 이제 문체부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내지는 최순실 씨가 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그런 심리는 사실 중요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예. 예리하셨다는 말씀을 남기고 또 조만간 요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결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왜냐면은 문화계에서 반발이 심하거든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정열 전 판사님이었습니다. 최순실 재산 추적 프로젝트 쇼미더머니 은닉재산 프로파일러라는 신종 직군을 만드신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유럽에 다녀오셨어요. 네. 유럽에 다녀오셔가지고 저희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을. 이번 유럽 방문이 세 번째인가요? 저는 세 번째고 안민석 군은 네 번째고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계속 세 번이나 하셨는데 이번에는 8박 9일 동안 5개 나라 독일, 스위스, 리echtenstein, 오스트리아, 헝가리 많이 이동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한 네. 2,000km 다녀왔죠. 2,000km. 네. 급하게 다녀오셨는데. 자, 일단 유럽을 방문했더니 혹시 안원구 청장님을 알아보거나 혹은 잘 듣고 있다는 사람들이 많던가요? 예, 엄청나게 알아보더라고요. 저는 사실 저를 알아볼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저도 알아보는 거지만, 유수 공장에 대한 교포들, 교민들이 상당히.
직접 승인하고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다라고 판단한 것 같다. 이 정도 추정이거든요. 예. 네, 그렇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인데요. 어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책임 부분도 재판부가 명시한 게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공범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공범 혐의가 있는 걸로 아는데,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 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재판 자체로는 그런 판결 내용이 없지만 그 결과가 미칠 수 있다고 하는 전문가들 분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그렇지만 어제 재판에서 대다수 피고인에게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 피고인 7명 중에서 4명이 위증 혐의로 기소됐거든요. 이 중에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재판부는 위증의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진실을 은폐하는 데 급급해서 위증했다라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국회 위증을 유죄로 대부분 인정한 거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주목할 만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위증해도 흔히 말하는 솜방망이, 예, 대충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책임을 분명히 따지긴 따졌습니다. 그것이 위법하다고 따졌고 이 이야기 하면서도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여전히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청와대 지시로 지원 배제 업무, 지원 배제라는 말도 참 웃겨요. 예. 블랙리스트죠. 예. 네. 블랙리스트 업무를 위해서 9,000명 명단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거를 조 전 장관이 알았다고. 그 부분은 또 인정했습니다. 네, 알았다고 재판부도요. 했잖아요. 예. 위증 부분에서 아는데 모른다고 했다고 이걸 인정했어요. 이걸 인정했는데 당시 조 장관이 청문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관여한 바도 전혀 없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관여하지 않았다는 부분 이거는 위증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부가 블랙리스트에 있어서는 무죄를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알긴 알았는데 알긴 알았다는 것은 인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은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위증이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진짜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준 거죠. 아는 자체로 이미 관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 장관이기 수석, 때문이죠. 장관도 예. 그렇고 수석인데요. 예. 수석이 2명도 아니고요. 장관이 2명도 아니거든요. 과연 이게 안 가면 이 판결이. 이게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건지는 이정열 판사가 판결해 주시겠죠. 네. 언론 기사만 보고 전 이해가 안 가서 그 기자들은 판사를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후에 저희 궁금증을 풀어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와 함께 진상조사위를 출범하기로 어제 결정했습니다. 진상조사위 구성은 문화예술인 17명과 문화체육부 직원들이 함께 구성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체부는 이 판결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꽤. 왜냐하면 문체부가 이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받고 그리고 사실은 문체부 직원들 중에 이 일로 인해서 부끄러움도 크게 느꼈고 고백도 했고 실제 특검에 여러 가지 문서를 제공한 것도 예. 그럼 참담함 때문에 제공했단 말이죠.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느끼는데 장관이 아니라고 무죄로 나오면 후임 장관이 지금 조사회 법률적 판단하고는 별개로 진상조사회를 꾸렸으니까 여기서 또 새로운 사실들이 추가로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그럼 또 2심에서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화계에서는 이게 이제 인정이 잘 안 되겠죠. 예. 장관이 빠져나왔으니까요. 주무부처에 실행한 문화계에서는 뭐 인정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많이 있던 것 같은데. 네, 어제 유감 표명들 나왔습니다.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인 이원재 소장이요. 관련해서 이러한 판결들을 인정하기 힘들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문화연대뿐만 아니라 많은 문화예술계에서 말이 되느냐고 성명들이 나왔고요. 예. 자,
그건 거기까지 하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이 어제 발의됐습니다.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조사위를 설치하고 부정축제 재산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소급해 몰수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특별법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132명입니다. 좀 더 필요하네요, 숫자가. 예, 15명이. 특이한 것은 국민의당과 정의당, 심지어는 자유한국당에서도 김성태 의원이 한 명 있는데 바른정당에서 한 명도 없다는 점. 바른정당에는 사실 지난번 국정조사 때 굉장한 활약을 했던 분들도 있는데. 그렇죠. 예. 스타 정치인들이 그때 탄생 많이 했습니다. 네, 어쨌든 물론 뭐 발의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법안이 이제 나중에 회의 때 통과시키지 않도록 반대표를 던진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긴 하지만 이건 참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한국마사회 관련된 소식입니다. 한국마사회가 정유라 씨 등 승마 국가대표 선수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사회 예산을 쓰는 방안을 지난해 1월 초 현명관 당시 회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라는 보도입니다. 이게 오래돼가지고요. 이게 무슨 뉴스인지 잘 모르실 텐데.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선고가 어제 있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3년,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특히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다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해서 해당 혐의는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무죄 대목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전임인 박전우 전 정무수석이 후임인 조윤선 전 장관에게 전화로도 만나서도 블랙리스트 업무를 설명했고 처음에 웃으면서 듣던 조 장관이 나중에는 표정이 어두워졌다고 구체적으로 블랙리스트 인수인계에 대해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전임이 인수인계했다고 하는데 후임이 안 받았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엇갈리는 진술이 있긴 합니다.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은 조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면 지원 배제 업무가 중단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후회된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술은 자신은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 누구도 조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수인계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자신이 보고를 했다면 중단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것은 실제로는 실행되지 않은 자신만의 생각이고 후회지. 그게 어떻게 조 전 장관이 그 업무에 책임이 없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조윤선 전 장관 블랙리스트 혐의 무죄. 이거 저만 이해가 안 가는 건가요? 김어준의 의문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이 선고는 크게 화제가 되고 있어요. 블랙리스트 네, 관련. 그렇죠. 자, 간단하게 일단 사실관계를 요약해 주세요. 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하고 집행하도록 지시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법원이 인정한 건데요.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 신동철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김상열 전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특히 이 대목이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임 장관은 징역, 그리고 그 차관은 또 징역. 그런데 후임인 장관은 본인을 건너뛰었다는 거잖아요. 예.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전임 정무수석도 인수인계를 했다고 하고, 전임 정무비서관도 안다고 하는데 후임 정무수석은 자기는 인수인계를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자신과 함께 근무했던 정무수석실 시절에 다른 비서관들은 실형이 나온 건데요. 조윤선 전 장관만 무죄가 나온 겁니다. 본인만 빠진 거예요. 함께 일을 했었다고 봐야 될 텐데요.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무죄도 아니고요. 예. 본인이 정무수석 되기 직전 정무수석이 인수인계했다고 하고, 본인이 장관 되기 직전 장관은 구속됐고, 본인이 장관일 때 차관도 구속됐고,
본인이 수석일 때 다른 수석도 구속됐는데 본인만 안 된 겁니다. 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고 하고 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뉴스공장에 법무수석이 있습니다. 네. 법무수석이요? 네. 네. 이정렬 전 판사님 부장판사 출신쯤 되면은 요 사안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잠시 후에 미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예. 왜 무죄인가 하는 기사도 그래서 많이 나왔어요. 네, 재판부가 그 관련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조윤선 전 장관이 정무수석 부임 당시 비서관들과 공모해서 지원 배제를 승인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정무수석실이 관여를 했다고 해도 보고를 받거나 관련 지시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니까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본인이 정무수석이 되기 이전에 계획되고 실행된 거죠. 하지만 본인이 있는 동안도 계속 실행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승인할 필요가 없죠. 애초에 본인이 있기 전에부터 승인돼서 시작되고 있었는데 승인하지 않았다는 게 무죄의 이유는 될 수 없는 것 같고 그럼 본인이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그렇죠? 그리고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네, 거기다가 지난 4월달에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이 나와서 직접 증언한 바도 있는데요. 조윤선 장관이 보고를 받고 이 정도냐라고 반응을 보이면서 블랙리스트 하지만 정책을 중단하진 않았다라는 증언도 나온 바가 알고도 있거든요. 있었고 사실은 지금 구속된 차관이나 장관이 아니라 그 밑에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 그 증언도 문체로부터 나왔는데 왜 그런 증언들은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이 안 된 건지 주무장관이었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잖아요. 그 전에는 정무수석 때는 정말 승인도 하지 않았고 제대로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칩시다. 주무가 아니어서. 문체부 장관은 주무잖아요. 주무. 그러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범죄 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거 아닌가요? 최소한 본인이 직접적으로 주체적으로 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문제를 따졌어야 할 것 같은데 여하간 조윤선 전 장관만 이 부분이 무죄가 됐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잠시 후에 법률적인 부분은 따져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언론들이 왜 무죄인지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뭐 사실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네. 많은 언론들이 왜 무죄인가 기사를 내긴 냈습니다만 간단 요약하면은 삼성이 회장사인 대한승마협회가 최순실 씨에게 말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 계획이 있었다는 건 이제 확실한데 밝혀졌는데 그런데 마사회는 상관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인했었어요. 우리는 상관없다고. 그렇죠. 계속해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마사회 회장도 삼성 출신이란 말이죠. 현명관 당시 회장. 여기서는 계속 우리는 최순실 정유라 지원한 적 없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처음에는 1,000억대, 나중에는 몇백억대,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몇십억대 지원 계획이 있었던 거죠. 예, 계획이 있었던 거고 정유라 지원 계획이 실제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실행되지 않은 이유는 이제 마사회에서 박재홍 전 국가대표 감독. 네, 승마단 감독입니다. 이 감독을 정유라 지원을 위해서 독일에 보냈어요. 근데 이분이 갔다가 보니까 정유라 가르치는 건 못 해먹겠다고 귀국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아니 다른 선수들은 하나도 없고 선수라고는 정유라는 훈련도 안 하고 지원도 없고 그리고 돈은 중간에서 빼먹고 이분이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해서 항의를 했단 말이죠. 이 문제. 그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자 그 지원 대책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한 것이지 그렇게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자 우리는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었는데 이제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거죠. 네, 해당 문건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승마협회 마사의 말과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 정유라 지원을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계속 부인했는데 증거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예. 전방위로 정유라 선수 하나를 왜 지원했겠어요? 그거는 최순실 혼자만의 힘으로 됐겠는가.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의 뒤에서의 승인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입증하기 위한 물증 하나 더 나온 거죠. 예. 자, 잠시 후에 저희가
바로 이정열 판사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목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예.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직무정지 중에도 업무 추진비를 하루에 800만 원꼴로 썼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금 현 정부는요? 예,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76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출범초기에 매일매일 일하는 정부보다 직무 정지됐을 때 돈을 더 많이 썼다는. 네, 예. 그렇죠. 814만 원 꼴입니다. 평균. 예. 근데 이건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돈을 어디다 썼냐 이거죠. 지금 현 정부는 돈 쓰는 게 다 확인이 되는데. 예,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확인이 되거든요. 어디다 얼마 썼고. 이 814만 원은 액수도 직무 정지된 당시 청와대로는 많지만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어디다 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네.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해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디다 썼을까요? 네. 자, 다음 뉴스 제목 정도 체크합시다. 예. 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담배값 인하에 대해서 발언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러자 당내에서도 반발이 있습니다. 담배값 인하는 사실은 원내에 있는 의원들은 이게 분위기가 안 좋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사실 이 기분이 나쁜 겁니다. 기분이 그러니까 그 담배값을 인상한다면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흡연자들은 그런데 아니 우리를 뭘로 보고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나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우리를 바보 취급하나 사람들이 그 정서적 반응을 잘 이해 못하는 게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홍준표 대표의 힘을 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곧이어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힘을 빼놓지 않으면 홍준표 대표가 주도해서 지방선거에서 이제 친박 진영의 공천이라든가 이런데 너무 크게 하여튼 힘을 빼깁니다. 네, 이 얘기는 하다 말아야 되겠네요. 나중에 한번 좀 다루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저희가 궁금했던 이정열 판사님을 연결해가지고 조윤선 전 장관의 집행유예 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된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전 뉴스공장의 법무수석으로서 무슨 말씀이에요? 저 영장 해설 뭐라고 하시는 영장 전담 해설이라고 하시는데 왜 갑자기? 하여튼 그때 달라집니다. 직책이. 예, 알겠습니다. 네. 우선 그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좀 전문가로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부분을 보면 지금 그러니까 큰 틀을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그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큰 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 일단 지금 이 사건에서 그 큰 틀에서 재판부가 이 사건을 보고 있는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형 부분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양형, 쭉,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하기를 이게 그 직업 공무원 제도를 위반을 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 활동, 문화 창작의 자유를 이제 침해했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다만 이 피고인들이 보수주의를 표방한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들이어서 문화예술계가 지나치게 좌편향되어 있다는 인식에 따라 이거를 단기간에 바로잡겠다는 의욕이 지나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게 특정 개인 등의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한 다른 국정농단 범행과는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 아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재판부가 그야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사익 추구가 아니기 때문에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가볍게 보고 있는 거죠. 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그렇군요. 오히려 돈 때문에 그랬으면 이해가 할 만한데 이런 확신범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는 인식 자체가 지금 재판부가 잘못돼 있어요. 아예. 그렇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이 재판부 인식 잘못의 부분이 이게 지금 저는 이제 재판부의 보도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이게 보통은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보도자료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노태강 전국장을 이제 해임하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공범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인데 해임은 공범인데.
네,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특히 이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부분에서는 공범 인정하기 부족하다. 아하. 얘기를 하고 최순실은 전부 다 공범이 안 된다. 그거를 별도의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러면 그 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공범이 안 된다고 이 재판부는 판단한 거죠. 그렇죠. 어허. 이제 그렇게 보게 되면 아까하고 좀 모순이 생기는 게 이제 보수주의를 표방한 정권 정무직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대통령이 보수주의인데 대통령 몰랐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모르는 상태에서 지시도 안 했는데 김기춘 비서실장 이하 그 정무직 공무원들이 이걸 다 알아서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저도 모순이 된다고 보는 게 네. 지금 이제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정치 지향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익이 아니라 그 정치 지향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건데 근데 대통령은 관련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또 막판에. 그렇죠. 이 판단에 의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네요. 예. 그리고 그것이 판사님? 이제 극명하게 예리하십니다. 저기 방송 사고 나기 전. 역시 부장판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예리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드러난 것이 뭐냐면 김기춘 전 실장이 이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네. 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 공소 제기된 부분 중에 강요 부분은 전부 다 무죄가 났어요. 강요가 무죄다. 예. 네, 전부 다 무죄가 났고 직권남용 부분도 상당한 부분 무죄가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 선고가 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3년 너무 낮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 예. 근데 이 법률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 3년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든 김기춘 씨는 전과가 없잖아요. 초범이잖아요. 네. 예, 초범인데다가 이 기소된 범죄 사실 중에 상당 부분 무죄가 났고 일부만 지금 유죄가 났는데 그걸 실형 3년을 선고한다는 건 상당히 무거운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재판부의 판단은 아까 그 부분이랑 궤를 같이 한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은 박근혜 최순실까지 가는 부분이 아니라 김기춘서부터 시작된 거다. 이렇게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형이 너무 높아요. 행간에 지금 그런 그 해석이 깔려 있는 거군요. 인식이.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범이 아니고 이것은 김기춘 전 실장이 기획해서 실행한 것이고 그러므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책임이 크고 그리고 나머지 그 사람들 중에 특히 조윤선 전 장관은 상관이 없다 여기에. 왜냐하면 김기춘 전 실장이 직접 조윤선 정무수석이 오기 전에 계획을 해서 실행하고 있던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논리를 구성한 거군요. 네. 그렇죠. 그 말씀 드렸어야 되는데 먼저 공장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예리하십니다. 판사님 서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지 않는 것으로.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네. 그냥 쉬운 말로 하면 판결 들으면 그러면 김기춘 비서실장은 지시하고 승인했지만 조윤선 정무수석은 건너뛰었고 그리고 그 아래 비서관들이 했다는 소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게 진짜 이상한 상황인데. 한 부분은 이제 이거는 이제 저는 동의할 수 없지만 판결문의 논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공장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건너뛰게 되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첫째는 이제 전 정무수석이 있던 시절에 기획되고 문건이 작성이 되고 쭉 이제 실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은 일단 이 소관 업무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이기 때문에 교육문화수석실 소관입니다. 예. 가장 큰 이제 주범이 되는 주축이 되는 부서는 교육문화수석실이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여기서 이 정부적인 어떤 판단을 하려고 했는지 정무수석실이 개입을 합니다. 이제 총괄 기획을 하죠. 정무 쪽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정치적 판단, 정무적 판단 이런 걸 했겠죠.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법률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전임 정무수석이 후임 정무수석인 조윤선 전 장관에게 이제 인수인계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 그냥 그 시계열적으로 그 단면을 보면 조윤선 전 장관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전임 정무수석과 후임 정무수석 사이에는 공범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업무 인수인계를 했다고 전임 박전우
전 정무수석이 얘기를 했거든요. 진술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군번 관계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후임 정무수석이 나중에 이 그 역할 분담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논리성을 가지게 되는데 예. 문제는 이 전임 정무수석은 기소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빠졌고, 네, 저도 네. 그 부분이 좀 이상했고요. 왜냐하면 박전호 전 정무수석은 통화로도 혹은 만나서도 이제 앞으로 할 업무니까 블랙리스트 업무를 후임인 조윤선 수석에게 전 수석에게 당시